초양극화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요. 지방은 굉장히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 있죠. 근데 예.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탄 쪽에 지금 이제 미계약분 한 가구에 대해서 300만 명이 가까운 24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인데요. 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반포동 원펜타스라고 해서 지금 분양가가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3평 중심으로 해서 한 2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주변에 이미 입주해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곳에서 33평이 49억 원 이상의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49억이요? 예, 네.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 원이 나는,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 그리고 이 반포 원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0억의 시세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하에서 향후의 공급 자체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당첨이라는 호재를 접목만 시킨다면은 정말 일확천금이라는, 말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투기입니다, 투기.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또 경쟁률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곳에는요. 네. 우리가 25평,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들이 충분히 좀 감안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 25평 정도인데 무려 1,600대 1을 넘는 그러한 청약 결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사람들과 네. 또 향후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거라는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초양극화 속에서 시장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 아파트의 특수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 300만 명 모인 화성, 동탄, 롯데캐슬은 이 지금 한 가구잖아요. 어떻게 이게 한 가구가 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격? 보통 이제 계약 과정에서 부적격 예. 당첨자가 생기게 되면 경쟁이 발생한 곳들에서 부적격이 나오게 되면 이제 미계약분이 돼서 예. 이게 과거에는 건설사가 임의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과거의 분양가로 다시 재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분양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한 6억 정도 되는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데 이게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이제 5, 6년 전 대비 가뜩이나 이제 동탄은 이제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차익만 1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미계약분에 대한 수요는 전국구 수요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달려들었다. 그렇습니다. 주택이 소유한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투자 혹은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붙어 있다. 그래서 300만 명의 수요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허수에 가까운 경우들이 있다면 이 레미안 원펜타스의 13만 명에 대한 부분은요. 예. 사실은 1순위 자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정당 청약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 특이한 점은 분양과 동시에 입주입니다. 분양과 동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20억 원 정도의 차익이 있다고는 해도 실수요자 중에서도 자금 여력이 되는 분들만 청약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13만 명 가량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자금 동원이 가능한 실수요자가 13만 명이 서울 지역에서 대기 중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곽지로 빠질수록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 대기 수요는 더 많다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를 지금 잠깐 더 얘기해 보자면 아까 분양가가 22억 정도 네, 그랬죠? 22억 분양평이. 8천만 원 정도. 그런데 시세가 거의 뭐 그게 40. 50억 원, 49억 8천만 원이 옆 인근 단지에서 거래가 됐던 것을 감안하면은 거의 50억 원에 거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분양 금액 전체 거의 대출이 조금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현금이 그렇죠.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쪽에서 시세 차익을 보고 1순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부의 대출 부분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 동원력 자체가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지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남기고 세금 정도를 납부하고서는 그뭐 치고 빠지는 식의 어떤 그런 투자자일 가능성들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은 아무리 그냥 강남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어떤 청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녹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 현재 자기 자금을 가지고 충분히 하기는 서민들로 봐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탄의 롯데캐슬, 레미안, 원펜타스 같이 이렇게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또 조금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규제 지역이 딱 4곳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에서 보시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규제 지역이고요. 예. 이곳에서만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공공택지는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이드 쪽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예.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끌어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주변 시세가 한 50억이다. 그러면 20%의 차익만 고려해도 10억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 되는 건데 예. 우리가 지금 강남 쪽에서 사실은 분양 물량들이 한 만여 가구가 대기 중입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케이스에서 레미안 원페를라 발음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레미안 레벤투스 레벤투스. 예, 그리고 이제 방배동 쪽에 DH 방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슈 때문에 예. 후분양으로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좀 높게 받으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물량은 기본형 건축비 제한을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최대한 늦게 해서 분양가를 높이는 전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과하게 싸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다 로또 청약이다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반기에 나오는 부분들 이제 그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는 그 걸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수초구 방배동의 DH 방배, 예. 그다음에 방배동의 아크로 리츠 카운티 예. 이런 쪽, 그다음에 도곡동의 레미안 레벤투스, 그다음에 동작구의 과거의 그 수도방위 사령부 네. 부지에다가 하는 아파트 쪽에 하는 거기에도 지금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지만 둔촌 주공 사례처럼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란츠 리버파크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도 포함을 해서 지금 정말 시세 차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주목받는 탑 7의 로또 청약의 탑 7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아파트의 특정 지역의 로또 청약 때는 뭐 수십만 대일, 수백만 대일 아파트를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서울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청약 경쟁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까? 전체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래서 그때는 묻지마 청약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하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164대 1입니다. 예. 연간 평균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2년 오면서 한 20대 1 이하로 떨어졌다가 예. 작년 2023년에 한 56대 1 정도로 평균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7월 현재까지 한 110대 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 이 10만 명에 가까운 일반 공급이 지금 수요가 몰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대 1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 경쟁률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8월, 9월, 10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로또 청약 물량이 계속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가 일반 분양 부분이 한 26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3만 명 정도 되는 분에 한 260가구만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강남에서 나오는 물량에 이 10만 명에 가까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운집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300대 1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당첨될 중복될 수가 확률이 있거든요. 정말 낮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 평균으로 하게 되면 뭐 지금 한 120대 1, 뭐 130대 1이라고 하는데 7월 달 들어서서 지금 굉장히 이제 주목받는 곳들이 등장을 하면서 네. 굉장히 이 경쟁률 자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에 그래서 특히 많이 네네. 올라갔다. 그 6월 달에 광진구 구이동의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대 1을 기록한 바가 있고요. 잠원동의 메이플자이가 440대 1.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거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500대 1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청약 경쟁률 자체는 기존의 어떤 평균에서 이미 최근에 6, 7월 달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바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양되는 현장들은 적어도 500대 1 정도는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될 듭니다. 가능성도 너무너무 낮은데 아까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청약될 때마다 몰려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계속 높은 상태가 지금 유지될 거라 그런 전망인데 지방은 청약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예, 지방은 사실 한 자릿수 경쟁률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지역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미분양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미분양 해소되기 전까지는 굳이 이제 그 숨겨둔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1순위 경쟁률을 뚫고 당첨을 노릴 필요가 없는 지역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방 일대에서는 미분양 해소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 수준 이상 올라오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데 네. 이게 최초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물량이고 경우에 따라서 할인 분양이라든지 혹은 이벤트 성격으로 뭔가 껴주기 이런 상품으로 이제 우회해서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 시장에 위치한 그 물건들 대비 사실은 이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국면 상황에서 사실은 내년까지 이 물량에 대한 해소 부분들이 있어야 시장에 대한 회복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예. 수도권 특히 서울과는 온도차가 너무 심각한데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6월 이 주택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미분양은 오히려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특별히 뭐 경기도가 많이 늘었다 이런 통계인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지금 수도권이 사실 서울의 여러 가지 분양 열기를 이제 같이 해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분양 그 열기들이 많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최근에 와서 경기도 자체만 보게 되면 인천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좀 많이 떨어진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곽에 있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분양 부분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물량 그리고 또 악성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성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어떤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어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기라든지 또 달아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 그리고 또 서울과의 여러 가지 연계선상에서 직장이나 이런 쪽의 이동거리라든지 이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서울 중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지도 내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시장으로부터 굉장히 외면당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열기 속에서도 미분양이라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도 이름은 수도권이지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많이 떨어지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 있어서는 지금 청약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이런 상황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에서 나타난 이 쏠림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뭔가 손질을 하거나 없애거나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로또 청약 합니다만 실제 이제 당첨이 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미계약분 제외하고는 시장에 장기간 무주택자로 계시거나
혹은 가구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거나 혹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이 당첨권이거든요. 예. 혹은 특별공급에서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혹은 다자녀 이런 분들이 이 로또 청약에 의한 당첨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예. 과연 그러면 실수요자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폐지 논의가 맞습니다만 여전히 1순위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라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가져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고 상징성이 있는 곳들에서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자율화가 됐다. 폐지를 했다. 예, 했으면 그 다음 결과를 보셨을 때 사실은 진입 장벽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게 그러면 시장에 이로울 거냐 봤을 때는 사실 상징성이 있는 지역들에서는 일정 수준 정부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공공택지 쪽에서는 우리가 공급에 대한 부분들, 특히 3기 신도시 쪽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견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의 분양가, 사실 민간은 수익을 추구하죠. 근데 공공 쪽은 수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분양가를 맘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 쪽을 완전 전면 자율화했을 때는 사실은 공공과 이 민간 사이에 질의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실은 그냥 폐지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민간 지금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을 경우에 뭔가 이제 가격이 더 당연히 이제 분양가가 올라갈 테니까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약이 있다. 그래서 또 공공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또 균형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본 측면이 우리 윤재 수석연구원은 그러시고 우리 두성규 대표님은 그 분양가 상한제 어차피 이렇게 이게 투기적 로또 광풍이 얘기되다 보니까 야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지역을 지정해서 적용을 하고 해왔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지정 부분이 해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지금 가격이 안정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 부분으로 인해서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서울 도심에 있어서도 분양되는 물량은 전체적인 어떤 조합원들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면 제한적인데 제한적인 어떤 물량을 두고 이렇게 가격 부분을 억지로 통제함으로써 시장에 오히려 왜곡된 현상들을 갖다 초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물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혼선이 좀 빚어지는 가운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시장 정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저도 한편으로만 주장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다 폐지하자는 쪽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죠.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민간택지는 좀 풀어주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전 분양 형식 혹은 선분양 형식으로 주택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분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격 통제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후분양으로 완전히 준공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후분양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는 민간 택지에서 후분양은 좀 거의 많지는 않은 거죠? 많지 거의 않습니다. 없는 거죠? 지금 강남 쪽은 다 후분양입니다. 강남 쪽에는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회입니다. 우회 예, 우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분양가를 높게 하기 받아요.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 규제를 당장 어떻게 폐지하자 손질하자는 건 상당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뭐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 집값 동향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네요.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 이 과거에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 지역의 집값을 이런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급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사실은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정부도 투기 수요가 막 이쪽 저쪽 들쑤시고 다니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대로 가수요가 붙는 걸 얘기하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좀 우리가 이제 투자
혹은 투기, 실수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목적성 부분들에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실제 거주 수요냐에 대한 부분들, 혹은 주택이 이미 있는데 또 사는 수요냐,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이제 정부가 작년에 13 대책 발표하면서 거래시장 정상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장의 대출 규제 혹은 분양가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풀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한 6천에서 7천 건 수준까지 이제 거래량이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정상화된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거기에서 지금 이 수요들을 이끌고 있는 게 그러면 다주택자냐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수요의 상당수는 무주택에서 실수요가 그러니까 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자가 되는 과정이고요. 더불어서 1주택자가 1주택자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이제 갭 투자, 전세를 낀 매매 형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집을 봤는데 사실은 전세 계약이 한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승계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본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투기적인 수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은 실수요자가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투기가 횡행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시장을 뭐 회복기 아니면 상승기 아니면 뭐 대세 상승기 뭐라고 봐야 할까요? 시장이 예. 조금 규정 짓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양극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회복기로 보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상승기로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대세가 형성이 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 또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라든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당국에서 과연 이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장의 정책 당국은 현재의 상황 자체가 좀 단기간 내에 다시 급등세로 이어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요.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의 입장이라면 현재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 주택을 공급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투기 광풍에 휩쓸리지 말라는 정부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무주택 상태로서 있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세값이 지금 1년 이상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무주택 상태로 있는데에도 주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나오는 신규 물량들에서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 인건비 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올라감에 따라 분양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게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그동안 공급을 충분히 2027년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말들이 물량 부분에 대한 숫자로서 계속 언급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현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거기다 최근에는 그에 더해서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 시기가 당초보다 당겨지거나 또 수혜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시장을 더 달구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대대적인 공급 대책 계획도 발표했고 추가 공급 대책도 내놓았는데 이제 8월에 다음 달에 이것도 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게 있을까요? 대대적인 공급 대책의 상당 부분은 원래 계획했던 27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 범주에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예. 사실 우리가 연간 한 50만 호에서 한 60만 호 사이를 인허가 받겠다 한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예.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세제 부분에서 예. 다주택자와 관련된 중과세를 지금 몇 년째 계속 유예하면서 내년까지도 유예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량들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양도세 중과를 그렇습니다. 유예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는 거죠. 뭐 예. 금리 부담에 의해서건 세제적인 완화 혜택에 의해서건 시장의 기존 주택 쪽에서 매물량들이 꾸준히 나오게 하는 전략들이 당장 가시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쪽에서의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으나 사실은 통과 자체가 안 되면서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취득세 중과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세라고 하는 부분들, 예. 혹은 양도할 때의 세금에 대한 이 입구와 퇴로 쪽에서의 부분들을 잘 열어놔야 드러나고 나가는 과정에서의 매물량들이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요거와 관련된 세금 쪽에서의 우대 정책들이 없으면 신축만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하겠다 하는 것들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그 자체도 매물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신축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 나가 있는 관련 양도 취득세 관련된 걸 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충분하게 공급이 기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는 말씀이시고 두성규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뭐 집값이 어찌됐든 서울 지역 위주로 뛰고 있으니까 뭐 좀 안정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네, 정부가 아직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현장들이 여러 가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공사비 갈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런 현장들에게 갈등이나 이런 분쟁들을 빨리 해소시켜 준다면 사업 추진 속도를 갖다 가속화시킴으로써 생각보다 조기에 더 물량들을 많이 시중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지금 추진 속도가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저번에 사전 청약 제도의 중단과 함께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정부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그렇죠.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언급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의 부족한 물량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말 부분을 그도 반복하기보다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뭔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성과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공급 물량을 뭐 2년 후에 뭐 몇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그런 자체는 이미 시장에 있어서 신뢰감을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솔직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어떤 추진 속도들을 믿고 조금 협조 부분들을 당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좀 구체적인 조그마한 성과를 좀 보여주자는 그런 주장이시네요. 로또 청약 관련 그리고 최근 집값 동향까지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윤지혜 부동산 RE114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